예,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5월 강의 처음인데요. 5월 강의는 이렇게 수학 교육 과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7주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2주차부터 수화연산, 대수, 함수, 기하, 미적, 확통, 그렇게 6개 영역에 한해서 그 수학 교육과정과 교재 연구책으로 요약된 제 강의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다른 부교재도 내용 혹은 교과서, 여러분이 그 교육과정, 특히 이제 교직 수학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 내용을 많이 이제 여기 포함을 시켰어요. 우리 교재 연구책에는 교과서 내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이 많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 6대 영역마다 교과서 내용을 같이 이렇게 추가한 제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개정교육과정, 이 개정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암기하실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에 그 교육과정에 대한 강의를 3주 했는데, 그때 수강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가 조금 빠르게 진행돼도 이해가 되실 거고, 이제 처음이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 많이 변화된 사항, 그리고 중요한 사항, 암기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그 개정교육과정의 문서 체계예요. 그래서 먼저 설계, 이렇게 성격, 목표, 뭐 내용 체계가 쭉 나와 있는데, 성격이나 목표는 여러분이 조금 뒤에 제 강의 교재에서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내용 체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 내용 체계와 영역, 우리는 이제 수화연산부터 확통까지 영역을 다 하게 되죠.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 조금 이따 문서 체계 표를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화연산 영역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뭔가, 그러면 이건 암기하실 내용은 아니죠. 그 수화연산이라는 영역을 해서 학생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 어떤 개념을 배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핵심적으로 진술한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실 내용이 이 개정에서 이 부분이 변화됐죠. 지식 이해. 그러니까 수화연산에서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이해해야 하는가. 교과목,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뭐 학년, 중학교 1학년 수화연산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내용을 명시해 놓고 있고, 과정 기능이 여러분이 2에서는 5대, 그쵸?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그래서 5대 역량, 그 역량이라는 내용이 과연 잘 학생들이 사고하고 탐구할 수 있는지 그 과정 또는 기능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치 태도는 이제 수학이라는 교과에서 학생들이 어떤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뭐 필요성, 그러니까 정의적인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내용 요소별로 그 각각 영역마다 내용책의 표가 나와 있고, 이 여러분이 그 수학 교사학습 이론에서 배웠다시피 평가표를 만들 때도 이 세 가지 내용 요소별로 평가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성취 기준. 그래서 만약에 수화연산이라면 그 영역에서 학생들이 과연 여러 가지 내용 요소를 다 학습한 다음에 어떤 성취 기준을 과연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가 해서 성취 기준을 명시해 놨는데, 요게 이제 암기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해야 될 6대 영역마다 이게 다 내용이 나와 있고, 성취 기준도 암기, 적용할 때 고려사항도 암기해야 되는데, 그냥 도구적 이해로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다 하나하나의 성취 기준 해설해서 중요한 거를 교과서 내용을 다 첨부를 했거든요. 추가를 해서. 그러니까 그냥 도구적 이해로 성취 기준 해설만 너너너너 암기하는 게 아니죠. 교과서에서 과연 이러한 성취 기준을 설정한 취지가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이고 학습 의도 및 설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려면 이거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죠. 고려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거 수화연산 영역에서 샘플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또 암기하셔야 하는 내용이 교사학습이라서, 교사학습의 방향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학생들이 수학이라는 교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뭐 토론학습 많이 들어보셨죠? 뭐 프로젝트 학습, 예를 들어서
협력학습 그런 식으로 학습의 원칙과 중심의 방향을 제시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 학습 방법을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게 돼요. 교사학습 방향에 따라서 과연 수학 수업에서 어떠한 교사학습 방법을 뭐 탐구학습은 어떻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토익토론 학습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 작년에도 임용고시에 나왔죠.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평가 방법이 있으면 평가 방향이 있으면 이제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방법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포트폴리오 평가를 교사가 하고자 하면 어떠한 평가 방법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지 쫙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부분 이거는 여러분 그 2, 3월에 수학 교사학습 이론에서 평가 배울 때 여러 가지 평가 방법 제가 다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일반적인 말로 진술되어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게요. 22페이지 그러면 소화연산에서 아까 핵심 아이디어 있었죠? 암기하시는 건 아니죠? 과연 소화연산이라는 게 왜 초등학교부터 배우잖아요. 자연수, 분수, 그쵸? 소수. 그러면서 중학교에서 이제 유리수, 실수로 확장되면서 수에 대한 걸 배우고 또 연산에 대한 걸 배우죠. 그래서 어떠한 거를 배운다는 핵심 아이디어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는 초등학교는 아니죠. 그래서 중학교 1, 3학년에서 내용 체계표가 이렇게 지식이에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는 소인수분해 정수유리수라는 지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에서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중3에서는 제곱근과 실수를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영역할 때마다 설명드리겠지만 이 내용 체계표가 변화된 거 중요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가로 넣고 뭐 기억에 들어갈 걸 쓰시오 이래서 2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변화한 게 나오니까 2에서 변화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과정 기능이 아까 5대 역량이 발현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화연산이니까 대부분 계산적인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정수, 유리수, 실수, 대소관계를 판단, 기능적인 측면, 그쵸? 그다음에 뭐 계산이니까 탐구, 계산, 유리수와 순환소수의 관계 설명, 의사소통 측면이죠. 암기는 아니세요. 이런 게 과정 기능이란 거고 그 다음에 가치 태도가 이제 대부분 뭐예요? 여기 써있지만 필요성, 유용성, 그쵸? 반성하는 것. 정의적인 측면을 이렇게 명시를 해서 세 개 가치 태도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그러면 여러분 이제 평가에서 제가 2, 3월에 굉장히 강조한 게 이렇게 세 개의 부분마다 내용 영역에서 뭐 소화연산 중학교 3학년에서 무리수를 배우는 막 수업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식의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평가를 하라고 평가 채점표를 만들라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예시를 알아 놓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펴면 이제 변화 관계라는 게 우리 예전에 09 때는 문자식하고 함수였죠. 그게 합해져 갖고 변화 관계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이제 지식이해. 그렇죠? 여기도 변화된 게 없어요. 중1, 3에서는 마찬가지로 문자의 사용과 식, 1차 방정식 뭐 함수, 문자식하고 함수가 같이 있다 그랬죠? 좌표평면과 그래프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다음 주부터 수화연산부터 확동까지 한다 그랬죠? 그때마다 만약에 수화연산은 오늘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대수하고 함수 하게 되면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지식이해와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어떠한 맥락에서 여러분이 설명이 되고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래서 내용체계, 문서체계 표에서 설명드린 그 다음에 성취기준 해설하고 적용시 고려사항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수화연산 할 때 수화연산에서 어떠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어떠한 성취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면 요거 성취기준 해설과 적용시 고려사항을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마다 볼게요. 우리 할 때마다 페이지에서는 개정교육과정이 왜
교육과정을 개정했나 그 배경적인 측면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실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다 현장에 나가실 분들이니까. 그리고 10페이지 가면 이제 개정의 방향이 4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다 암기가 아니고 여기 빨간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것처럼 개정의 방향이 무엇인가 주안점을 초점을 둔 거죠. 앞으로의 미래 사회, 그쵸? 우리는 벌써 이제 올해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과연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가, 그 역량을 학생들한테 함양하려면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요 빨간 걸 4가지를 요 빨간 거 4가지를 암기하시고 이 서브 내용들은 여러분이 부수적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이러한 것 때문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개정의 방향에 대한 초점으로 뒀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특히 이제 고교 학점제.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릴 때 학습자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AI 교과서로 수업을 하면 내가 나 스스로 학습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학습자가 갖춰야 될 그런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방향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나 학교, 그쵸? 학교 교육과정을 조금 이렇게 자율성, 너무 우리나라는 국가교육과정에 딱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러니까 우리 학교,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좀 자율성을 확대해 주자. 그리고 책임 교육을, 학교 자체에서 책임적 교육을 구현하자. 그래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많이 주안점을 뒀겠죠. 디지털 AI. 이 AI를 그냥 온라인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온라인 교육 환경에 맞는 교사학습. 그래서 교사학습 방법에서 온라인 교사학습 방법, 뭐 평가 이런 것도 2에서 다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환경에 맞는 아무래도 교사학습이나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개정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여기는 아까 했던 제일 처음에 문서체계표 봤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암기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지식이해, 뭐 가정기능, 가치태도 이렇게 성취기준, 해설하고 고려사항 이제 매일 우리 주마다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볼게요. 그래서 크게 교육과정의 문서 체계를 보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핵심 아이디어 아까 보셨죠? 그러면은 거기서 소아연산에서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해가 뭐고, 과정기능이 뭐고, 가치태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 영역이 이제 중학교는, 이건 중학교죠? 소아연산, 변화관계, 아까 문자식하고 함수, 그리고 도용과 측정, 기하죠? 자료와 가능성이 이제 확통이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이제 5대 영역.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문제 해결, 정보 처리, 연결, 공부 때는 연결이라는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학, 뭐 대수학 기하 연결, 이렇게 수학 내에서 연결도 되고, 수학하고 타교과 연결, 실생활 연결, 그렇게. 의사소통, 추론은 예전에도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5대 영역을 학생들한테 이제 함양하게 해주면서 수학 교과 역량 함양, 온라인, 그쵸? 공학도구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냐면 당연히 AI 교과서로 하니까 그 안에 알조메스 같은 거 다 내장되어 있으니까 학생 스스로 굉장히 주도적으로 공학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에 직관적으로 시각화해서 도움이 되겠죠.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기한테 맞는 뭐 예를 들어 문제를 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주도, 내가 주도해갖고 어떤 내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아까 고교 학점제 같은 거 나왔죠? 그런 걸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보실 수 있어요.
성격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목표도 이 목표는 보시면 5대 역량에 대한 거예요.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그래서 이것도 암기는 아니에요. 수학과 교육과정 이렇게 5대 역량을 학생들한테 함양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암기할 게 나오죠. 여러분이 과연 중학교화에서 내용상의 변화가 무엇인가 고등학교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호가 우리 이제 익숙하니까 1호에서는 소화연산, 문자식, 함수기하, 확통 이렇죠. 그럼 2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문자식하고 함수가 변화 관계로 바뀌었죠. 기하가 도형과 측정, 확통이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비교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문자식하고 함수가 변화 관계로 통합이 됐어요. 이렇게 내용 영역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에 여기 다 암기해요. 다. 내용 소화연산에서는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 활용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아예 삭제됐어요. 그리고 변화 관계 영역에서는 왜 공구에서는 우리 이차함수 최대 최소 구할 때 고1 때 다 했었죠.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는 중3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중3 예전에 그랬었죠. 그래서 1호에서 그쵸? 제가 자꾸 공구라 그러는데 1호하고 2죠 지금. 실수 전체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는 그냥 중3에서 배워요. 이거는 중3에서 중3. 그다음에 고1은 뭐겠어요? 그럼 제한된 정의역 안에서 배우겠죠? 이차함수 최대 최소를.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이등변 삼각형 성질 있죠? 이때 이제 증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 이러면 성질 배울 때 우리 예전에 1호에서는 정당화란 말을 썼었죠. 이거 이제 작년에 또 기출에도 나왔었죠. 정당화란 말을 써갖고 여러분이 정당화하고 증명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정당화가 더 큰 맥락이에요. 그래서 정당화라는 거 종류가 이제 4가지를 원래 정당화도 뭐 수학교육 그 학자들마다 수준이 다 있고 그런데 학부에서는 우리 교육과정에 있는 그 4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우리 기하할 때 할게요. 그리고 그때 암기하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어떤 특수한 예시, 사례나 근거를 제시해서 막 설명해도 되고 아니면은 유사성의 유추 아시죠? 여러분 유사성의 근거에서 추론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증명이에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러니까 두 변이 같으면 밑각이 같다는 거를 그냥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확인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까지를 한다 해서 예전에는 정당화라는 말을 썼는데 증명이란 말을 쓰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니까 지금은 2에서는 증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 성질 배울 때 교과서 보면은 이제 지금 올해는 중1 교과서밖에 안 나왔죠. 내년에 중2 교과서가 나올 텐데 이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이등변 삼각형 성질 배울 때 증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정당화 유형 4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를 다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증명이죠. 그래서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교 배우신 분들은 증명이라는 게 반일의 몇 수준이에요? 3수준이죠? 그렇죠? 3수준 혹은 연역 추론이죠. 추론으로 말하면 연역 추론이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증명 이라는 용어로요. 그리고 대표값이라는 게 어디로 이동했냐? 중1로. 1호에서는 중3에서 배웠죠. 그런데 중1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평균을 배우니까 중1 때 이제 중앙값하고 최빈값을 배우게 돼요. 대표값이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중앙값하고 최빈값 그리고 박스 위스커플라 이것도 이제 보통 임용에는 항상 이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바뀌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니까 당연히 작년에 뭐 상자 그림이 시험에 나왔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된 사항이 꼭 나온다 그랬는데 정당한 유형에 대한 게 또 시험에 나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자 그림이란 거는 이제 중3 때 배워요. 그래서 우리 그 자료화 가능성 영역 제일 마지막에 7주
확통할 때 이제 상자 그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처음 생소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자 그림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우는지를 교과서를 가지고 아직 중상 교과서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른 이제 논문을 가지고 볼게요. 중1 교과서는 나왔으니까 대표값에 대한 거 보고요. 그게 중학교 변화 사항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일반 공통 과목에서 이제 고1 때 공통수학 1, 2를 배우죠. 그리고 일반 선택에서 고2 때 이제 대수. 예전에 수1, 그쵸? 1호 때. 그 다음에 미적분 1, 2. 제가 그냥 미적분만 써놨네요. 1. 여기 2가 있죠? 2는 진로 선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1. 1호 때 수투죠. 그 다음에 확통.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성취기준 해설하고 고려사항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교과서 내용도 우리가 매주마다 다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공통수학 1, 2하고 대수, 미적, 확통까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험에 지문에서 다 교과서 내용이나 교사 학생 뭐 대화, 예비 교사들의 대화 그런 게 다 수업 실제 사례가 나오죠. 그 사례들은 여기서도 충분히 나와요. 미적 2 기하에서 여기까지는 나와요. 경제수학이나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성취기준 해설이나 고려사항을 암기할 때는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 1, 확통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교재 여기까지 써놨고 이제 7, 8월이나 모고 때 제가 이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수업 실제가 있죠. 교사들 대화. 그런 실제에서는 미적 2 내용이나 기하에서도 문제를 내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진로 선택 과목을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거기도 이런 내용들 근데 교과서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시험을 위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 같은 거는 다 문제에서 다뤄드려요. 그리고 이 과목에서 여러분이 뭐 가끔씩 이런 거는 이제 기입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로 선택 과목이 요거고 그쵸? 그 다음에 융합 선택 과목 수학과 문학, 실용 통계, 수학 과제 탐구 이래서 고등학교의 수학 과목 구조 정도는 그냥 단순 암기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아까 중학교에서 변화사항처럼 고등학교에서도 변화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통수학 1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때 행렬이 나와요. 그래서 행렬은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2x2 행렬에서만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 거기까지만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행렬은 고등학교 때 안 배우신 분도 대학교 때 우리는 다 배우니까 특별히 뭐 학생들한테 이제 인공지능 수학도 배워야 되고 앞으로 미래 교육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수학 하려면 이미지 처리 같은 거 할 때 행렬이 기본이기 때문에요. 행렬을 고등학교 때 반드시 배워야 줘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이제 너무 대수적 구조를 강조하는 그런 행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뭐 선대 내용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2x2 행렬에서의 덧셈, 뺄셈, 곱셈, 실수배 그 정도까지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특별히 뭐 다른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유용성, 행렬이 실생활에서의 실용성이나 유용성 측면에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렬이 도입됐다는 거. 그리고 아까 이거 했었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에서는 중3으로 이동했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공통수학 1에서는 이제 일정한 정의역에서만 최대 최소 배우겠죠? 그리고 선분의 내분, 외분,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우는데 내분만 배우고 외분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할 때 논란이 많았는데 내분이 뿌리면 그 중간에 부호가 외분은 마이너스로만 되면 되는데 너무 뭐 쉬운데 왜 굳이 삭제하냐. 내용이 너무 많아서 행렬이 도입되다 보니까 외분까지 배우려니까 이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삭제된 게 아니고 좀 내용상의 이제 행렬을 많이 도입하면서 내용을 좀 감축시킬 필요가 있다 공통 과목에서. 그래서 삭제된 거다 뿐이고 어떤 특정 의도는 없어요. 대수 과목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1이 대수예요. 그래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우리 그쵸? 예전에는 수학 1에서 다 배웠죠. 삼각함수 배우는 내용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미적분 원, 예전 수투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암기, 나중에 성취기준 해설 암기 하셔야 되는데, 정적분이 어떻게 도입되는지 그 정의 방법이 굉장히 변화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미적분할 기본 정리도 대학에서 배우셨지만, 넓이의 맥락에서 굉장히 미적분의 그 역사 발생적 원리를 따라서 예전에 도입한 거는 굉장히 도구적 이해를 요구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1호 때는 이때는 이제 이거는 나중에 우리 미적할 때 의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도까지 해서 같이 성취 기준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확통도 모비율이 1호 때 없었죠. 근데 원순열은 그냥 단순히 내용 때문에 이제 삭제된 거고, 내용이 많아서 모비율이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우리 실제 그 확통에서 통계적 사고를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하려면 당연히 필요하대서 모평균, 표본, 예전에는 표본을 가지고 이제 평균하고 비율을 구했죠. 그런데 모비율을 추정하는 것까지 같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통에서 교과서가 2가 다 나왔으니까 이것까지는. 지금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 1, 확통은 다 2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할 때. 여기는 뭐 내용 체계는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제 현장 가셔갖고 진로 선택을 학교에서 어떤 걸 할지 모르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내용 체계상의 변화 사항은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여러분이 과연 교육과정, 제가 아까 왜 교사학습 방법, 평가 방법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떠한 교사학습 방향에 있으며 그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평가는 또 어떠한 방향과 방법이 있는가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향은 그냥 여러분이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처음이신 분들은. 그다음에 한번 보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에서 나오죠. 이게 5대 역량. 여기서부터가 그야말로 암기. 그런데 이거는 1년을 걸쳐갖고 시험 보실 때까지 암기해야지 한 번에 암기가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너무 내용이 많고, 이거 이제 시험 볼 때 모고 때 정말 질문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그 핵심적인 용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뭐 조사 같은 거는 잠깐 틀려도 1차가 교사들이 채점을 하니까 스킵돼서 맞게 채점이 될 확률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여러분이 용어, 단어는 다 틀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모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암기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암기를 하면 돼요. 뭐 지금부터 10%, 20%, 30% 이런 식으로 100% 모고 때까지 11월 시험 보실 때까지 채워 나가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5대 역량,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한다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 이제 뒤에서 그냥 외우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교과서 예시를 가지고 다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해결 역량, 그다음에 추론, 그쵸? 추론 역량 3가지, 의사소통 4가지. 다 하나하나 교과서를 볼게요. 연결 역량 2가지, 정보 처리 4가지. 그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뒤에 교과서를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과서를 볼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왜 이제 디지털 시대로 AI 교과서를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 수학학습에 내가 주도, 나 스스로 교사한테 이제 피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사학습 환경,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위해서 강조점 5가지, 너무 많죠.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이제 교사-학생 대화로 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요 중에서 어떤 걸 반영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수학학습의 주체가 학생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하고 있는 바 교사의 대화 같은 게 있겠죠. 그러면은 그 대화, 이 지문에서 과연 교사는 학생이 수학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사학습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강조점 중에서 어느 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쓰시오 하면 여러분이 1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학생이 목표를 내가 세우는 거. 이거는 마치 프로젝트 학습, 우리 이제 뒤에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프로젝트 학습하고 좀 유사하게 교사가 뭐 어떤 문제를 주고 너 문제 풀어라 그게 아니죠. 뭐 만약에 중3 학생들이 삼각비를 배웠어요. 그러면 교실 운동장에 나와서 우리 학교 건물의 높이를 한번 재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할지 계획도 세우고 그 다음에 삼각비 오늘 배운 거 이용해서 뭐 탄젠트 혹은 길이도 측정하고 각도 측정해서 교실 높이를 구하고 삼각비 가지고 내가 오늘 학습한 걸 평가하고 성찰하게 교사가 안내해야 된다. 그런 맥락이 되죠. 그리고 학생이 과연 수학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내가 하는 학습 과정과 태도를 돌아보고 우리 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 스스로 내가 주도하는 학습.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뭐 무리수를 배우다가 이 문제에서 내가 과연 지금 맞나 틀리나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더 쉬운 문제 뭐 아니면 힌트 더 어려운 문제 내가 주도하는 학습을 과연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게 교사가 지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나 동료 협력을 하면서 우리 협력학습 당연히 모든 별로 하게 되죠. 어떤 조언이나 의견을 경청하고 그쵸? 뭐 라카토스식의 발라가 났을 때 반박을 받을 때 혹은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공적 비판을 받을 때 그럴 때 과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할 수 있게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나. 그 다음에 좀 교사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학생이 내가 실수가 배움의 기임을 인식하면서 끈기 있게 도전하게 격려하고 지원했나. 그래서 이 5가지가 그 지문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이 돼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거를 반영하고 있는지 쓰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5월 첫째 주 오늘 이걸 암기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힘들어요. 당연히 오늘 다 암기하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이 이제 수업 설명. 아까 학습 방법은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 설명식 교수를 암기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은 아예 없으니까 이제 여기부터 토익 토론 학습 이러면 100% 암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뭐 무리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러한 특정 주제를 갖고 토의하는 거죠. 모든 별로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무리수라는 수학 내용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렇게 교사 학생 대화에서 이런 게 다 묻어나게 그러면 이게 토익 토론 학습이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내가 한 주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이 표현적인 측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뭐 사회적 구성주의처럼 공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수용하고 설명하고 확신을 받고 비판하고 그런 과정이 있겠죠.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재구성해서 우리 객관적 지식이 구성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지문에 이런 말들이 이제 막 설명이 풀어서 녹아져 있으면 이 수업이 토익 토론 학습이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다음에 협력은 여러분 되게 쉽죠. 당연히 사회적 구성주의 맥락에서 모든 내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고 참여하면서 오늘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거죠. 그런데 타인 존중 배려 아까 왜 가치 및 태도 측면에서 암기 탐구 토익 토론하고 탐구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토익 토론 탐구는 이제 학생이 중심이 돼서 작년에 뭐 원의 접선의 성질이 나왔는데요. 교사가 배워주는 게 아니고 학생이 RGMS를 가지고 이제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수학 개념 원리 법칙 그 원의 접선의 성질이라는 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학생 스스로 뭐 RGMS가 없고 막 이렇게 그 길이라든가 점을 옮겨보면서 자료나 정보로부터 그 원의 접선의 성질이라는 지식을 도출하고 이제 그게 과연 맞는지 아까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증명을 통해서 과연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까지.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아까 말씀드린 교실 밖에서 교실의 높이 삼각비 배우고 나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나 과제 탐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수행하고 결과물
발표하겠죠.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통합. 100%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따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분이 그 수업에서, 그런데 이렇게 한 수업에서 이 하나의 학습 방법만 택하지 않죠. 중복돼서 나와요, 당연히. 그 다음에 2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수학적 모델링이에요. 1호 때에는 프로젝트 학습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변화됐고 수학적 모델링은 완전 추가된 거예요. 엄청 2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1호 때도 있기는 했는데 명시돼 해놓지는 않았죠. 우리 폴리아 문제 해결할 때 여러분 교사 2, 3월에 했었죠. 그런 수학적 모델링, 폴리아 문제 해결도 4가지 과정, 수학적 모델링도 4가지 과정. 근데 차이가 뭐였죠? 문제 해결은 그야말로 문제, 수학 문제라도 되고 뭐 과학도 되고 실생활도 되고 다 되는데 수학적 모델링은 뭐예요? 문제 해결과의 차이가 반드시 비수학적. 출발점이 틀리다고 그랬죠. 수학 문제를 주고 시작하는 게 수학적 모델링이 아니라 뭐 실생활, 타교과 혹은 자연, 여기 나오죠? 실생활, 사회현상, 자연현상. 비수학적 상황에서 출발점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거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학생의 삶과 연계된 현상을 다양한 수학적 표현, 다양한 수학적 표현이 여러분 어떤 거 있어요? 뭐 함수 배울 때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수학적 표현은 게 표도 되고 그렇죠? 뭐 그래프도 되고 이런 게 그냥 일상 언어도 되고 이런 게 다 수학적 표현이죠. 일상 언어도 되고 혹은 뭐 그림도 되고 이러한 수학적 표현을 다른 거로 수학적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교사학습 이론 2, 3월에 제가 설명드렸죠. 비수학적 상황, 실생활, 사회, 자연현상에서 이렇게 수학적 모델을 만드는 게 수학적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게 먼저 식, 표, 그래프, 일상어, 그림 같은 거를 만드는 두 번째 과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모델. 근데 그것만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수학적 결과를 얻고 답을 내고 다시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제일 처음 비수학적 상황에 비춰서 피드백해서 다시 적용하는 그런 응용적 수학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한 교사학습 방법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은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당연히 수학에 대한 응용을 강조하게 되니까 수학의 응용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안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리고 또 하나, 놀이미 게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2에서 처음 나왔죠. 그래서 뭐 수학에서 놀이를 하냐, 게임을 하냐,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서 할 때 뭐 샘돌 모델 갖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중1 학생들이 검은돌 흰돌 갖고 음수 연산 배우죠. 그런 것도 충분히 놀이하고 게임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이 흥미, 호기심 유발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샘돌 모델 조작하면서 청수 연산이라는 수학 개념 원리를 탐구하고 또 학생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학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정적 역량이 거의 하위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 수학학습에 대해서 자신감 또 같이 얘기하는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정말 중요해요. 모델링하고 놀이미 게임. 그다음에 또 이거 또 단순한 게 나오죠. 맞춤형 지도. 이게 AI 교과서가 지향하는 바예요. 학생 한 명, 그러니까 그냥 설명실 수업을 판서로 할 때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못했죠. 그런데 아무래도 AI 교과서로 이제 AI 보조 지원을 받다 보니까 학생이 나한테 맞는 문제, 내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질문을 피드백해 줄 수도 있고 학생이 자기한테 맞는 수준에 맞는 수업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수준, 사고방식의 차이를 존중하고 자기한테 맞는 학습까지를 선정해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학생의 시도 성취에 대해서 교사가 격려, 칭찬, 동료 학생에서 포용적 교실 문화, 아까도 비슷하게 나왔었죠. 학생이 학습한 거 이렇게 점검을 해서 교사가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이제 그 교과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 만든 플랫폼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교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이 그래서 연수를 많이 받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얼마나 내가 그거를 잘 다루냐, 그냥 툴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툴로서만이 아니라 교사가 정말 학생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그때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여기서도. 그리고 또 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번교과, 타교과. 아까 수학적 모델링 나왔잖아요.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수학만을 위한 수학이 아니고 번교과 혹은 타교과하고 연계를 고려해서 수학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 새로 나온 거 보면 뒤에 이제 물론 수학 내용적인 거는 배우고 제일 뒤에 이제 단원 끝날 때마다 이런 번교과나 타교과 연계 고려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번교과에 관심을 갖고 자료나 정보 수집해서 수학적으로 분석 해석하게 하고, 수학이란 게 뭐 어떤 과학적인 현상 혹은 실생활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학생들이 아까 그래서 수학적 모델링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분석 해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토의 토론할 수 있게, 혹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연계, 타교과, 그쵸? 그런 거 다 고려해서 번교과 학습 주제가 그 단원마다 다 나오더라고요. 학습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 아까 프로젝트 학습하고도 맥이 같죠? 그다음에 또 수학적 모델링. 아까는 수학적 모델링 학습이었고 지금은 번교과에서 나오는 세 번째 강조점에 수학적 모델링을 활용해서 타교과 내용을 맥락으로 수학 개념을 법칙 다루는 수업 해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도 암기.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온라인 했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교사학습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암기 그냥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평가에서 평가의 방향은 그냥 읽어보시는데 여기 나오죠. 암기는 아닌데 아까 제가 우리 2, 3월에 평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용 브리스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평가를 하는데 반드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로 결과와 과정을 평가해 주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뭐 문제 이해, 해결 과정, 답구하기 이렇게 폴리아식으로 안 하고 이렇게 범주를 나눠서 평가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평가 방법에 명시되어 있죠. 이렇게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범주를 평가 요소로 구체화한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이 교과 역량 평가. 이건 암기는 제가 평가할 때 했기 때문에 2, 3월에 이거는 암기는 아니에요. 우리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연결, 정보 처리 역량에 대한 강조점을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역량에 대한 거를 암기한 내용을 풀어서 요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역량을 평가하는데 과연 뭐를 평가할지를 모르니까 이거는 2, 3월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강조점을 암기를 하셔서 그 내용들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약간 변환시켜 놓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되지 암기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2, 3월에 평가할 때 했으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릴 텐데 프로젝트 평가 방법 암기, 포트폴리오 암기, 관찰 면담 구술, 자기 동료 평가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2에서 또 추가. 아무래도 AI 교과서를 수업하니까 교구나 공학 도구를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그럼 평가할 때도 그걸 가지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암기. 온라인 수업 시간에 하죠. 그럼 평가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요것도 암기. 그리고 여기는 1호하고 2를 한번 비교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교육과정에 대한 거 쭉 설명을 드렸죠. 그거에 대한 큰 제목, 핵심 내용들을 쭉 명시를 해서 한번 써놓은 거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근데 보통 이 개정교육과정이 처음 시행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1호하고 2가 차이가 어떤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내용상에 큰 제목을 갖고 보세요. 암기는 아니세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교사습하고 평가, 여기 아까는 교사습, 이거는 평가. 그래서 내용 체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한번 표로 만들어서 도식화해서 써놓은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매주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수화연산할 때는 이 부분 설명드리고 수화연산 내용하고 이렇게요. 이론만, 교재 연구에 있는 이론만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우리는 수화연산에서 이 교육과정에 대한 거, 교과서 내용을 다 볼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가 쭉 내용 체계가 나와 있어요. 아까 수화연산 잠깐 봤죠? 그 다음에 변화 관계에 대한 거, 도형과 측정에 대한 거, 기하죠. 그쵸? 여기도 내용상의 변화사항이 증명만 아까 제가 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기하할 때 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가능성, 이제 확통에서 우리 아까 보면 뭐였죠? 중일에 대표값이 이동됐고, 그러니까 시험에 맞는 게 이렇게 써놓고 기평으로 기억, 대표값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시험에 나온 것처럼 니은 하면 상자 그림과 산점도 이렇게. 그리고 변화된 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대표값, 상자 그림과 산점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취 기준 이러면 우리 영역할 때마다 할 거지만 수화연산의 성취 기준이죠. 성취 기준은 암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이러한 거를 성취해야 된다는 걸 명시해 놓고 그 성취 기준을 해설해 놓은 게 이게 이제 암기죠. 근데 우리가 수화연산할 때 예를 들어서 정수의 사칙계산 원리를 뭐 직관 모델, 그쵸? 샘돌 모델, 수직선 모델, 우체부 모델을 가지고 직관적으로 먼저 이해를 시켜줘야 되죠. 음수가 학생들한테 어려우니까.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렇게 사칙계산의 유용성이 어떤 건지를 인식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봐서 잘 모르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을 우리 같이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성취기준 해설을 쓰시오 하면 쓰기 쉽죠?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할게요. 그때 영역할 때마다. 그리고 성취기준 적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같이. 그래서 뭐 만약에 중3에서 제곱근과 무리수,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도입하고 있죠? 그거에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외우기 힘든데 이제 중요한 거 꼭 반드시 시험에 이건 나온다 하는 게 꼭 나오니까 물론 다 외우면 좋지만 다 암기하시기 힘들 때는 중요한 거 제가 설명드리면 그 부분은 꼭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등학교 대수, 미적 원, 확통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볼게요. 매주마다 지금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5대 역량 교과서 내용 가지고 같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61페이지 여기까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의 파일로 강의하니까 여러분 교재하고 한두 페이지 차이가 있어요. 강의 파일을 진하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넘어가서 61페이지 한번 보시면 조금 뒤일 수도 있고 앞에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대 역량 있죠. 그냥 단순 암기로 암기하시기 힘드니까 5대 역량을 과연 교과서에서 내용을 가지고 같이 분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볼게요. 먼저 문제 해결 역량. 그러면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를 먼저 줘야 되죠. 그런데 한 문제를 한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해답. 근데 수학에서 우리 보통 해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좀 많긴 하죠. 교과서 문제가.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를 줘도 되고 이 동시에 교집합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해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 등 같은 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폴리학 그 내용이에요. 문제 이해,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반성하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과 정보를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 계획 세우죠. 실행하죠. 반성하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게 교사가 구체적인 발문과 권고를 제시한다.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이죠. 다음이 이제 문제, 여러분 2, 3월에 문제 만들기, 문제 제기 배웠죠? 브라운 알터 그래서 4단계. 속성 출발점 선택하고, 속성 열거하고, 와디프나 전략으로 속성 변경하고, 문제 제기, 새로운 문제 만들고 해결한다. 배웠죠? 그거에 대한 거예요. 학생이 문제 해결을 한 거의 과정이나 의미를 재해석해서 교사가 준 문제를 변형, 혹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그게 문제 제기죠, 이게. 그래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 제기 프로그램 포징, 문제 제기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치 태도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단번에 답이 나오지 않게 끈기 있게 도전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이걸 먼저 100% 암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과서를 가지고 만약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이제 중일 내용이에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여기 있죠? 다양한 방법.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내용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지 않고 이제 변형해서 교사 학생 막 대화로 나오겠죠. 그래서 교사가 이러한 문제를 주고 얘들아 이 문제를 한번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 그러면 한 학생이 뭐 거꾸로 풀어서 하고 한 학생이 우리 폴리아 배울 때 문제 해결 전략 배웠죠? 예상과 확인을 해서 막 풀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래서 막 장단점을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정식을 활용해서 풀면 제일 좋구나 해서 방정식을 활용해서 막 푸는 게 실제 수업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 수업에서 교사는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을 교사가 강조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줬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 만들기는 안 했죠. 그러니까 디귿은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교사 학생 대화에서 학생을 막 칭찬하고 교사가 어려워도 학생이 막 이 문제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해결하고 나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 막 그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럼 리을도 반영이 된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래서 실제 이제 기출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기출문제를 우리 이제 오늘 교육과정 했으면 교육과정 기출문제를 같이 풀고 다음 주에 수학연산 배우고 수학연산 기출문제 풀고 그렇게 세트로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을 다 배우고 기출문제를 따로 뭐 다른 어떤 달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푸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안 되고 그날 교육과정 했으면 교육과정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더 이해하고 심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기출문제가 기출 변형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문제 해결 역량 함양을 위한 강조점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이제 다 교사 학생 대화로 변형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니은이 반영되려면 학생들이 이제 문제 해결 계획을 교사가 한번 세워보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실행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게끔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사의 발문들이 들어가고 학생이 실행하고 발문이 들어가고 반성하고 그런 내용이 변형돼서 나오겠죠? 그럼 니은을 여러분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같이 세트로 한번 풀어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가 뭐 장단점 이런 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교사의 발문으로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세 가지 풀이의 장단점을 친구들과 얘기해 보자. 그러면 장단점 거꾸로 풀기, 예상과 확인, 방정식 풀기 장단점이 다 있겠죠. 이런 게 교사 학생 대화로 나온다는 거예요. 뭐 장단점을 쓰시오가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런 풀이도 한번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다 풀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5대 역량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 이해를 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만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반드시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게 반영됐는지를 저는 그냥 교과서 내용만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사 학생 대화로 변형이 되면 문제 해결 역량의 어떤 두 번째 점이 반영됐구나 그렇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푸는 첫 번째 문제 해결 역량 강조점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아까하고 똑같죠. 예상과 확인, 표 만들기, 부동식 만들기. 교과서가 다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죠. 다음에 1차 방정식 활용. 여기는 뭐죠? 1단계, 2단계 딱 보자마자 뭐죠? 폴리아 문제 이해. 미지수 X를 넣는다. 계획 세우고 1차 방정식으로 나오려고 그림 가지고 이렇게 계획 세우죠. 그리고 식도 세우죠. 실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교사 학생 대화로 또 구현이 되겠죠. 얘들아 뭐 계획을 세워봐라. 1차 방정식 한번 그럼 너네가 세운 거 풀어볼래? 그럼 학생이 풀고 그러면 문제가 뜻에 맞는지 확인해 볼래? 우리 폴리아 반성 단계에서 그렇죠? 검토하고 다른 문제 적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었었죠. 그러면 아까 문제 해결 역량의 두 번째
그대로 구현된 수업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 푸는 게 나오면 그 첫 번째 문제 해결 역량도 되고 정적 역량은 다 길러줘야 되니까 네 번째 다 되고 문제 만들기는 없죠. 문제 제기는 그런 식으로 보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과서를 써줬어요. 1차 부동식 활용도 마찬가지 똑같이 폴리아 단계로 나와 있죠. 한두 개, 두 개 정도만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추론 세 가지를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학생들이 관찰이나 실험, 우리 왜 귀납 추론 배울 때 약간 배웠던 거 생각나죠? 관찰, 실험, 측정 등 구체적 조작 활동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 이등변 삼각형처럼 구체적 조작해서 수학 개념 원리 법칙 아무래도 조작하면 흥미와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게. 그 다음에 니은이 귀납 유추. 폴리아 할 때 했었죠. 그래서 개연적 그럴듯한 추론을 해서 먼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두 변이 같으면 밑각이 같다는 추측하고 정당화. 맞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 혹은 나중에 우리 기하할 때 해요. 사례나 근거 제시할 수도 있고 유사성의 근거에서 추론할 수도 있고 하죠.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이제 수학적 증거, 아까 왜 증명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수학적 증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갖고 뭐 삼각형의 합동 조건 같은 게 수학적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비판적, 과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이것인지 맞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학생들한테 길러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는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과 절차를 논리적, 수학이니까 당연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게 하고 반성까지 하게 하고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암기하시고 대표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보면 지도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가 다 그거예요. 아까 관찰이나 실험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로 볼게요. 교과서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 종이접기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종이접기로 구현된 교과서도 있을 수 있고 뭐 공학, 알조메스 갖고 구현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변이 이렇게 당연히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딱 접었으니까 A, B, A, C가 같으면 또 이렇게 접었으니까 밑각이 같다가 저절로 나오겠죠. 요 변이 같으면 요 각이 같다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요. 더 직관적이죠. 아까 교과서보다 반 딱 접고 자르니까 여기가 같으면 직관적으로 그쵸? 밑각이 같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론 강조점에서 보면 첫 번째가 그대로 나왔죠? 관찰, 실험, 측정, 구체적 조작을 통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 흥미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게 하는 거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되잖아요. 귀납추론.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마다 똑같은 색종이를 다 같은 크기의 색종이를 갖고 하는 게 아니죠. 1모듬에서 혹은 2모듬, 3모듬이 관찰하고 실험하는 색종이는 다른 색종이가 될 수 있지만 그 세 가지 1모듬, 1모듬, 2모듬, 3모듬 이 세 가지 모듬에서 다 어떤 명제를 도출할 수 있어요. A, B, A, C가 같으면 B, C 각이 같다는 거를 도출할 수 있죠. 그러면 그 내가 관찰하고 실험한 전체 범주에서 일반적인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그 성질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귀납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측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삼각형 합동 조건 이용해서 3수준, 반일 3수준으로 수학적 증거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증명을 하겠죠. 학생들이. 그 내용이 요 뒤에 이제 이거는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아까 내용상의 변화사항에서 중위에서 이등변 삼각형 증명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제 내년에 중위 교과서가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 정당화란 말 안 나오고 성질 이제 반일 3수준에서 증명이라는 용어가 직접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증명해보자.
그래서 반일 3수준이죠.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용해서 수학적 근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학적 증거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추론 두 번째 강조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추론 두 번째 강조점이구나 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추측만 하면 안 되죠. 그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용해서 증거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수준에서 중이니까 이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고 3수준까지 연결이 돼야 좋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예시를 이렇게 들어보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도 배우죠. 그래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한 교과서 내용도 같이 해놨어요. 그리고 평행사변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예시를 한번 똑같은 맥락에서 추론 첫째, 둘째, 셋째가 여기서 반영될 수 있게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아까 수학적 표현에 대한 거 잠깐 설명드렸죠.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식도 돼요. 그래서 뭐 등 이렇게 해서 그림도 되고 표현을 내가 먼저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현끼리 변환 우리 함수에서 이제 이런 걸 배우거든요.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처럼 내가 함수에서 표를 그렸으면 표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식을 세울 수도 있고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에서 식으로 표로 뭐 변환 바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이 내 사고와 전략을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설명했죠. 식은 이럴 때 편리하구나. 그래프는 이럴 때 편리하구나. 편리함에 대한 거 가치 태도 측면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과제를 교사가 제시하고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적 아이디어에서 상호 가치태도 타인배려 존중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표현을 사용했나 바꿨나 그 다음에 편리함을 인식했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타인배려 존중했나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우리 함수할 때 또 나올 건데 과연 식, 그래프, 표는 뭐 너무 잘 알죠. 어떤 의미인지. 근데 한번 설명을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써놓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이게 이제 함수에서 나오죠. 이렇게 그래프를 주고 키의 변화표를 한번 글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을 때 우리 그래프를 줬죠? 그래프를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프를 갖고 다른 표현으로 변환을 해야 되죠. 말로 바꿔보라 그랬죠? 아까 수학 용어나 기호를 사용해 갖고 학생들이 과연 이렇게 키의 변화를 그래프에서 일상 언어로 상황 언어로 그쵸? 말로 과연 변환을 했나 그걸 잘하는 법 이렇게 수업이 나오면 첫 번째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에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는 뭐 그래프를 줬으니까 이래서 그래프라는 게 참 그래프로 보니까 어떤 사람의 키가 누가 더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빨리 변화를 볼 수 있어서 그래프라는 게 편리해요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니은이 또 딱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학생들이 이런 의사소통 가치 태도 측면이 또 나와주겠죠. 그러면 리을도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런 맥락이에요. 의사소통.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 우리 함수할 때 또 할 거니까 이렇게 얘는 뭐예요? 표를 준 거죠. 여기서는 이제 표를 주고 이 표를 갖고 그래프로 변환을 할 수 있게 그러면 의사소통 첫 번째 되죠. 그리고 그래프 변화를 아무래도 보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록의 변화를 보려면 표로 보기 힘들죠.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봐야지 뭐 누가 더 변화가 빠른지를 금방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라는 표현이 편리해요. 그런 말이 또 나오겠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함수할 때 또 할 거예요. 변환,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연결. 2에서 강조한다 그랬죠. 영역, 그 변화 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수화연산이라는 영역하고, 혹은,
기하, 도형과 측정이란 영역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학년 사이에서 뭐 중2 때 배운 게 중3하고 같이 연결될 수도 있고,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고 창의성을 기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왜 수능에서 보는 것처럼 수학 내적인 연결이라고 보통 말하죠. 수학 안에서의 연결. 그 다음에 수학과 실생활, 타교과, 외적인 거죠. 실생활, 자연현상, 뭐 타교과 내용을 연계하는 과제를 줘서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내적, 외적 연결에 대한 게 이제 2에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실생활 무리수죠? 그럼 벌써 연결 역량 두 번째 딱 나오죠. 그쵸? 그래서 A4 용지. 이게 이제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교사 학생 대화를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A4 용지 가지고 계산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도 나오겠고, 제곱근 배우고 무리수 배우니까, 그쵸? 닮음도 알아야 되고 제곱근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연결 역량에서 수학 내에서, 맞죠? 학년 군간에, 그쵸? 중2 때 배운 닮음하고 혹은 중3 바로 앞에서 배운 무리수, 아니 제곱근하고 무리수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럼 기억도 되죠. 그런 의미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요약을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죠. 학교 밖에 삼각비 배우고 나가서 우리 학교 건물의 높이를 재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으로.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는 이제 이 교과서가 아주 중3에 안 나왔기 때문에 1호 때 스마트폰 앱으로 했더니 지금은 이제 AI 교과서에 내장되어 있는 도구를 가지고 하겠죠. 그러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실생활에서 삼각비, 그러면 연결 역량 두 번째를 딱 여러분이 쓰실 수 있죠. 그런 맥락. 네, 정보 처리. 특히 공학은 2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나올 확률 되게 높죠. 그래서 실생활,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자료를 내가 탐색하고 수집하고, 실생활도 되고 수학적인 것도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수학적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뭐 알조메스 같은 거를 자료 막 수집하고 수학적으로 처리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교구나 공학도구 활용하면 추상적인 내용이 그래프 같은 거 금방 알조메스 갖고 시각화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시각화해서 보기만 하면 안 되죠. 수학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해야 되죠. 뭐 이차함수의 성질 같은 거. 그래서 직관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까지 도와준다는 거. 그다음에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AI 교과서를 학생이 주도적으로 알조메스 내장되어 있는 것 갖고 탐구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계산 기능. 만약에 무리수 뭐 루트 2를 쫙 계산기로 해보면 그거는 계산 기능 함량이 목표가 아니라 무리수라는 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라는 거를 학생들한테 본질을 배워주기 위해서 도구로서 복잡한 계산할 때는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삼각형 내심, 외심, 위치 활용해보면 학생들이 알조메스로 ABC 외접원 그리고 모양을 막 바꾸겠죠. 자기가 주도해서. 그러면서 외심 위치를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겠죠. 예각에서는 내부, 둔각에서는 빗반, 아니 직각에서, 둔각에서는 외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내접원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주도하는 거죠. 이건 계산 기능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갖고 실생활에서 자료를 탐색하는 내용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실생활 수학에서 자료를 뭐 이렇게 수집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답이 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표값. 그래서 자료 아까 공학 정보처리 강좌 첫 번째, 내가 자료를 수집하고 수학적으로 처리하고 해석하고 하는 게 여기 이런 데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정보처리 강좌쯤. 그래서 내가 뭐 이지통계 이용해서 별량을 입력한 다음에 실생활 데이터는 굉장히 많으니까 손으로 다 구할 수 없죠? 이지통계 이용해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구하겠죠.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니까 정보처리 강좌점 첫 번째가 그대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중3에서 이제 분산 표준 편차 배우니까 그
다 이지통계 이용하면 이거는 학생들이 계산기능 함량이 목표가 아니죠.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정보 처리 강조점 네 번째. 이지통계 이용해서 그것도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시각화는 아니죠. 그래프 그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이 삼포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만 구하는 거니까 시각화하고 뭐 논리적 사고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보 처리 강조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점도 그리는 거죠. 이거는 시각화가 되죠. 산점도 그려서 학생들이 자료 수집해서, 그러니까 정보 처리 강조점 첫 번째에서 자료 수집해서 내가 수학적으로 처리해서 한번 산점도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산점도, 그쵸?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학생들이 대출 도세 수하고 과연 아이고. 대출 도세 수하고 몇 건을 이용했는지 그걸 하고 가로축에 그 다음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휴대전화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무래도 휴대전화를 적게 사용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 개념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산점도 그려보게 하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해서요. 그 다음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5대 역량에 대한 걸 한 거예요. 역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할 일이 뭐냐면 제가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정보처리 연결마다 교과서 예시를 줬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갖고 그 교과서 예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역량이 4가지죠. 그럼 그 4가지가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예시를 보시면서 이 예를 갖고 내가 수업을 한다면 이렇게 수업을 하면 문제 해결 역량의 첫 번째가 구현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 역량의 첫 번째를 암기를 하죠. 근데 암기를 하는데 요 내용이 교과서나 교사 학생 대화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돼 있으면 요 내용이 그대로 강조된 수업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준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요 내용을 첫 번째, 이게 문제 해결 역량의 첫 번째죠. 첫 번째를 암기를 하시고 요 내용이 교과서에는 요렇게 써 있으면 첫 번째가 그대로 강조가 된 수업이 되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 역량 4가지를 따따따따 암기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 역량의 두 번째를 암기를 하시는데 제가 드린 교과서 예시를 보시고 이게 이렇게 교사 학생 대화로 구현되어 있으면 요 두 번째가 나와 있겠구나. 그래야지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뭐 수학만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수교도 다 반드시 이해와 암기가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 암기로 나 수학 내용 신론 교재하고 다 외워서 뭐 합격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교과서 내용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다 학생들을 가르칠 사람들이니까 이론과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그게 이론. 우리 교사학습 이론 2, 3월에 배우죠. 그리고 지금 학교 수학에서 교재 연구 이론을 배우죠. 6대 영역마다. 그러면은 실제 이게 이제 교과서하고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서 융합해서 배워야 되지 이론만 나오는 시험 기출은 예전의 문제예요. 그리고 거의 기입형 혹은 1점 4점에서 다 수업 실제 그리고 기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업 실제가 엄청 길어지고 있어요. 교과서 내용들이. 그리고 단지 이렇게 한 부분을 뽑아서 1점으로 교과서 내용을 쓰라고 하는 문제도 나와요. 작년에는 또 많이 나왔어요. 이런 수업 실제, 그러니까 이 실제가 진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내가 무리수를 배우면서 이루어지는 실제 수업이죠.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변형해서 교과서 내용을 알아야지 교사 학생 대화를 변형을 할 거고 그러면 그 변형된 내용을 이론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게 우리의 수학교육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실제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추세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갖고 그냥 5대 역량을 단순 암기를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 교과서 많으니까 다 하지 말고 한 2개 정도만 뽑아서 한번 5대 역량을 연습해 보세요.
좀 쉬고 이제 학습 방법 제가 왜 또 여러 가지 나온다 했죠? 평가 방법 같은 거 혹은 다른 기출 문제, 마인드맵 그렇게 2교시 때 할게요. 예.